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지난 앞 시간에 너무 어, 욕심을 가지고 달렸더니 사실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기네요. 여러분들의 어떤 불만 섞인 목소리가 너무 들리는 것 같아서 어, 어떻게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선생님이 수업 나눔이라는 걸 해야 돼서 어쨌든 계획되어 있는 어떤 절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남은 부분을 또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선생님이 아까도 그런 약속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습 목표는 생물 다양성의 뜻을 알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요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은 앞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뒷부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길어서 중간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아이, 그 사건 이후로 강학이랑 준영이랑 셋이 제일 친한 친구였지. 자, 그럼 별로 도대체 중요한 몇 얘기 년 아니고요.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렇게 바나나가 귀했어요? 그때는 정말 귀한 과일이었어요. 지금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지만. 아니에요, 할아버지. 바나나 이제 곧 멸종된다고 TV에 나왔었어요. 에? 바나나가 멸종된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진짠데? 지식인에 한번 검색해보는 거야. 바나나 멸종되면 바나나 우유도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붕어 없어져도 붕어빵 먹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임? 그래서 난 인싸들은 다 안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보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마트나 슈퍼에 가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도 싼 가격에 바나나를 판매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널려있는 바나나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니 정말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나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900년대 초에는 이렇게 생긴 바나나를 먹었는데요. 지금의 바나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짧고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로미셸이라는 종의 바나나인데요.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섬나라인 자메이카에서 1835년에 처음 발견된 바나나입니다. 지금의 바나나보다 맛이 더 진하고 달콤해서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 바나나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바나나가 사치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미셸 바나나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바나나를 키우는 나라에서는 자연을 모두 밀어내고 바나나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나나 생산국인 과테말라에서는 무려 땅의 90%가 바나나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도에 바나나 전염병인 파나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바나나 나무가 말라 죽게 되고 빠른 속도로 다른 나무에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하고 있던 그로미셸 바나나가 거의 사라져서 예전처럼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로미셸 바나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멸종이라고? 나도 크로미셸 바나나 먹어보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바나나가 그로미셸을 죽이는 파나마병에 감염돼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 그로미셸 바나나보다 맛이 없고 밍밍해서 B급 바나나였지만 그로미셸 바나나가 파나마병으로 거의 멸종되면서 대세 바나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의 시대가 왔더라. 그래서 바나나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재 먹는 캐번디시 바나나로 대체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바나나 수출량의 99%가 캐번디시 바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번디시 바나나가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1989년 새로운 병이 발견됩니다. 그 병의 이름은 신파나마병. 과거 그로미셸 바나나를 죽이던 곰팡이가 변신해서 캐번디시 바나나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는 이 곰팡이가 발견된 농장이 많지 않았지만 2013년 아프리카에서
2018년도에는 미얀마에서 신파나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이 발견되면서 바나나가 멸종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 병에 걸리면 바나나 농장은 초토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병에 걸린 바나나들을 모두 다 뽑아내어도 몇 년 동안 변종 곰팡이가 땅에서 잠복하여 더 이상 바나나를 재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모두 같은 종인 캐번디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병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바나나는 멸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이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농약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파나마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바나나 품종을 찾거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바나나 품종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바나나가 멸종할 위기이지만 과학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답니다. 과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자, 봤죠? 지금 이거는 유튜브 그 채널 코코보라라고 하는 과학 채널인데 굉장히 쉽고 재밌게 좀 구성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번씩 보는 채널인데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다른 과학적인 호기심들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면 좋겠고, 일단은 바나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바나나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바나나는 길다랗게 생긴 이 바나나는 캐번디시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로미시엘이라고 하는 좀 짧고 단단한 더 굵은 이런 바나나를 주로 먹었습니다. 훨씬 달고요, 맛은. 그런데 아까 봤듯이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곰팡이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때 치명적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도 바나나 재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변이를 가진 바나나를 생산하지 않아요. 우리 바나나는 우리 주로 식물을 재배할 때 농가에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유전적 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가진 개체가 새롭게 자라나게 하는 무성생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는 꺾꽂이, 그러니까 뭐 줄기나 뭐 이런 잎인가요? 아무튼 줄기 같은 거를 바로 잘라서 심으면 다시 거기서 개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어떤 유전적인 결합 없이 원래 있던 그 개체로부터 다시 또 자라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전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죠. 이런 거를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개량을 한 종을 품종이라고 하고, 이러한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성생식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바나나는 뭐 무성생식하는 방법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바나나는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대부분 유전적 구성이 다 동일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적 구성이 동일한 경우에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뭔가 이제 지금 내가 굉장히 달고 튼튼하고 맛있는 바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변이 없이 그대로 지금부터 자라는 모든 바나나를 이것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면은 농가에서 굉장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겠죠. 뭔가 변이가 없잖아요. 변이가 있으면은 좀 덜 단 아이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이 대부분 당도도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나나를 재배하게 되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 동일한 품종을 재배하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식으로 파나마병 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변이가 있어야, 우리가 앞에 자연선택 배웠을 때 변이가 있어야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아이가 생기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만약에 한 개체가 그냥 꼼짝없이 당하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이제 바나나가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코코보라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교과서에도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캐번디시가 재배가 되었지만 파나마병에 잘 걸리지 않아서 현재까지 재배를 하고 있지만, 신종 파나마병이 캐번디시까지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캐번디시도 멸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로미셸의 대규모 재배가 중단된 까닭을 이야기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로미셸은 일단 핵심은 뭡니까? 유전적으로 잠깐만요. 펜이 안 써지네요, 갑자기. 제 펜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얘들은 유전적으로 다 동일하다는 게 일단은 핵심이고요. 그쵸? 유전적으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파나마병에 취약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재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품종의 작물이나 가축을 대규모로 키울 때의 장점과 단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작물이나 가축을 키울 때 이런 한 가지 품종, 내가 생각하는 우수한 품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품종으로만 계속해서 키울 때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수한 한 가지 품종이니까 뭔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건 장점이죠.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의 극대화 맞습니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그 품종으로 계속 바뀌지 않고 자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장점이고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죽으면 같이 죽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품종만을 키우기 때문에 혹시 그 품종이 특별히 어떤 취약한 질병에 노출되게 되면 같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 같이 이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에 처한 바나나에 대한 어떤 YTN 뉴스도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사실은 앞이랑 중복되는 내용이라 이거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고 갈게요. 그러면 이제 생물 다양성 개념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바나나가 왜 처음에 초반에 우리가 나왔냐면 이렇게 바나나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부족했죠. 맞습니까?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전부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품종만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파괴되기가 쉬웠죠. 그래서 뭔가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다양성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다양성 중에서도 세 가지의 다양성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총 3개의 다양성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 같은 바나나라고 하는 종 안에서, 그러니까 그로미셸이나 캐번디시라고 하는 같은 종 안에서도 다양한 유전적인 변이들이 있어야 만약에 파나마병이나 이런 데 노출됐을 때 살아남는 유전자를 가진 형질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다양성이 부족하게 되면 안정성에 저해가 된다. 즉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데 노출되었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양성의 종류에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만 배우고 나면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유전적 다양성은 뭐겠습니까? 유전적 다양성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같은 무당벌레인데도 어떤 등껍질의 무늬라든지 색깔이 다른 거. 같은 무당벌레라는 같은 종이야. 근데 이렇게 뭔가 모양의 차이가 나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무늬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도 생물 다양성의 한 종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바퀴벌레가 아니고 무당벌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에는 무당벌레라는 종도 있지만 고슴도치라는 종도 있고 개구리라는 종도 있고 달팽이라는 종도 있고 다양한 종들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종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종들이 살아가는 육지 환경이 있었죠. 육상 환경. 하지만 환경에는 육상 환경도 있지만 이런 수생 환경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육상이랑 바다 혹은 강물 이런 것들을 다 생태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리고 하늘도
하나의 생태계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 걸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어 그대로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만 살펴보면은, 자, 이거는 생물 다양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유전적 다양성 다시 한 번씩만 짚어볼게요. 같은 종이라도 같은 종 안에서 유전자가 서로 달라서 나타나는 형질이 다른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 안에서 유전자 차이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당연한 거죠.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당연히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대표적으로 아까 배웠던 바나나를 보시면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멸종이 된 거예요. 그로미셸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의 예를 따져보면은 달팽이 껍데기에 이 무늬,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나선 형태로 돌아가는 방향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무늬, 아주 조금씩의 차이지만 이런 무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각양각색이에요. 이런 것들은 같은 터키 달팽이라고 하는 종이지만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형질로 나타나게 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혹은 체프먼 얼룩말에 같은 얼룩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줄무늬가 다르게 생긴 거, 이런 거 다 유전적 다양성이죠. 즉 같은 종 안에서의 어떤 생김새의 차이가 나는 건 다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종 다양성인데,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종이 고르게 분포하여 있느냐. 자, 우리가 종 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따져줘야 돼요. 뭐냐면 어떤 한 지역에 종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종이 어떤 지역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안에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안에 종의 수도 많아야 되고, 예를 들어 종의 이 종류가 별도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고 뭐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다 해보자.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종의 개수가 4개죠. 4개. 그렇는데 만약에 이 네모 같은 경우 이렇게 뭉쳐져 있고, 별도 이렇게 저것끼리 뭉쳐 있고, 동그라미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하게 별도 4개, 동그라미도 4개 다 이제 네모는 3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들은 굉장히 종의 수는 같지만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다. 혹은 세모도 이렇게 고르게 분포, 네모도 고르게 분포, 동그라미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종의 수는 지금 오른쪽과 왼쪽 둘 다 별, 그 다음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종의 수는 동일하게 4개죠. 종의 수는 4개, 그러니까 개체수가 아닙니다. 종의 수는 4개인데 균등한 정도가 지금, 만약에 얘를 가라와 나라고 한다면 균등한 정도가 나가 더 높죠. 맞죠? 그래서 종의 수는 동일하고 균등한 정도가 나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종 다양성이 나가 더 높다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 다양성 안에는 종의 풍부도, 이게 종의 수입니다. 종의 풍부도와 종의 균등도 두 개를 같이 포함해주는 개념이 바로 종 다양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이거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지금 가와 나 지역에서 종 다양성을 비교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도 소나무, 자작나무, 상갈나무, 구상나무 다 있어. 나도 물론 다 있고요. 그러면 종의 수는 같죠? 종의 수는 같지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한눈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종 다양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것을. 한눈에도 나가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종 다양성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가 더 높은지. 자, 그러면은 나가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체수를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개체수. 자, 그러면은
개체수가 가 같은 경우는 소나무 16개, 자작나무, 상갈나무, 구상나무는 수가 되게 적죠. 그래서 총 20개.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종의 개체수가 그다음에 합계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종 다양성을 비교하느냐? 지금 보니까 종의 수는 일단 같아요. 4개로. 종의 수는 4개로 같은데 그리고 개체수도 같죠. 개체수도 물론 같지만 종의 분포 비율이 어때요? 분포 비율이 나가 더 높기 때문에 즉 균등도가 나에서 더 높기 때문에 종 다양성은 나가 더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 다양성은 크게 2개, 종 풍부도를 따져줘야 되고요. 그게 종수죠. 그 다음에 종균등도 이렇게 2가지를 따져서 2개 다 높으면 당연히 종 다양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하나는 같은데 하나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그 높은 아이가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거 다 설명했죠. 가나 중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은 나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종의 수나 개체 수는 같지만 균등도가 나에서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이다. 생태계는 물, 하천, 갯벌, 사막, 산림 이런 식이 다 생태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느냐에 따라서 생태계 다양성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해야 그 안에 존재하는 생물들도 당연히 다양할 것이고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물 다양성 안에 포함되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것들은 서로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계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산림, 초지, 하천, 갯벌, 해양, 사막, 농경지 같이 이런 종류가 많이 있는 어떤 그 장소 지역일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포함되는 3가지 무엇일까요? 네,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인 생태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이어지는 내용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등교를 하면 선생님이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2번째 시간은 정말 빨리 끝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느껴졌나요? 어쨌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날게요. 안녕.